오늘도 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목사방의 총책 김노관, 그가 어떻게 추적됐고 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 선고를 지켜보고 있었다. 변호인석과 검찰석, 방청석까지 모두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리고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법정은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피고인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말은 차갑게 떨어졌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이 응축돼 있었다. 그동안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고, 가해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아왔다는 비판도 컸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달랐다. 김노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운영된 목사방의 총책으로 알려진 인물. 사건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 이름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기록 속에서 반복되는 온라인 아이디, 피해자들의 진술 속에 등장하는 동일한 방식의 협박 패턴은 수사관들을 한 사람에게로 이끌었다. 그는 텔레그램이라는 익명성 높은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성적 착취를 조직적으로 지휘했고, 그 행위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디지털 성착취 조직의 운영이라는 구조로 확장돼 있었다. 수사팀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단순히 영상 유포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행동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피해자가 거부할 틈을 주지 않았고 채팅방 참여자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대중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엠번방 사건 이후 사회가 격한 분노와 논의를 겪었음에도 비슷한 범죄가 또다시 익명 메신저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공통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접근했지만 곧바로 협박, 강요, 통제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수사기관은 이 패턴이 전형적인 디지털 성착취 조직의 방식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노관의 체포는 우연이 아니었다. 경찰은 수개월 동안 데이터 분석을 반복했고 텔레그램 계정의 이동 경로, 비슷한 패턴의 아이디,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접속 기록을 하나씩 맞춰가며 그의 신원을 특정해 나갔다. 수사는 장기전이었고 수사관들이 남긴 기록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끊어질 때마다 사건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법정에 세워졌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팀이 복원한 디지털 흔적, 그리고 전문가 감정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법원은 김노관의 역할을 총책, 즉 조직을 운영한 핵심 인물로 판단했다. 무기징역. 이는 한국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선고된 형벌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선고 직후에도 방청석에서는 이 판결이 정말 끝일까? 라는 불안한 속삭임이 이어졌다. 왜냐하면 목사방의 운영자는 체포되었지만 그 방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이 남긴 자료,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방의 존재 가능성은 여전히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김노관은 판결 직후까지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침묵과 부인은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다큐는
그가 어떻게 디지털 공간에서 영향력을 구축했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했으며 수사기관이 어떻게 그를 추적해 법정까지 세웠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 디지털 공간의 범죄는 어떻게 끝나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목사방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수사팀조차 그 정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 방은 공개되지 않았고 초대받은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 익명성은 사람들의 행동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해당 방은 단순한 대화 공간이 아니었다. 철저한 규칙, 방장과 운영자의 위계, 참여자 간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존재했다. 마치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이용한 또 다른 종류의 조직에 가까웠다. 첫 단서는 피해자들의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선택권이 사라졌다. 라고 표현했다. 단순한 대화가 갑작스럽게 협박으로 바뀌고 그 뒤에는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졌다. 수사팀은 이 패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방식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구조의 최상단에 김노관이 있었다. 김노관은 직접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텔레그램 특성상 운영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명령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그의 지시가 어떻게 방 전체를 움직였는지 하나씩 기록을 분석하며 재구성했다. 먼저 그는 자신을 조직의 총책처럼 행동했다. 참여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방 내부 규칙 위반자를 제재하며 피해자에게는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익명 사용자들의 행동을 즉시 변화시켰다. 수사관들은 이를 온라인에서의 군중 심리 조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람들의 불안과 호기심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했고 익명 공간을 장악했다. 이 막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이 조직이 단순한 말 몇 마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방을 운영하는 관리자층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방장의 지시를 따르는 참여자 집단이 있었다. 이 구조는 실제 조직 범죄와 유사한 형태였다. 특히 주목된 부분은 김노관이 여러 명의 운영 보조자를 두고 그들을 통해 지시를 우회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전형적인 분산형 운영 방식이었다. 수사팀이 확보한 기록에는 운영자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 위가 누구인지 당시 참여자들은 몰랐지만 수사팀은 이 문장이 결국 총책 김노관을 가리킨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가장 복잡한 부분은 그가 붙잡히기 전까지 이 조직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가다. 그 답은 익명성이었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아이디만 바꾸면 다른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었고 채팅 기록을 삭제하는 것도 비교적 쉽다. 이 환경은 김노관에게 범행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익명성은 완벽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접속 시간, 기기 고유 정보, VPN 사용 패턴, 대화 문체 분석까지 모두 활용했다. 수사관 한 명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숨는 데 익숙했지만 완벽하게 숨지는 못했다. 특히 문체 분석은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김노관이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지시할 때의 문장 구조, 특유의 말투가 익명 계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익명은 계정을 바꾸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수사팀은 서로 다른 아이디에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계정 수십 개가
결국 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그러나 목사방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은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하면서였다. 그 신고는 수사팀이 그동안 모아온 단서들을 정확한 방향으로 연결해 주었다. 피해자의 진술, 디지털 로그 분석, 문체 패턴, 기기 정보, 운영 방식의 특징까지 모두 조합되자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김노관. 그는 당시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철저히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이 이중성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 막의 마지막 장면은 수사관들이 내린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그는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괴물이 아니었다. 현실에서도 스스로를 지우며 둘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다음 막에서는 그가 어떻게 추정망에서 벗어나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국 그 망이 좁혀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 목사방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몇몇 피해자가 결심하고 문을 두드린 순간부터였다. 그동안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들은 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경찰에 직접 자료를 제출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기록 일부를 복원했다. 삭제된 것처럼 보였던 메시지들은 포렌식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되살아났고 그 안에는 특정 시간대에 반복된 협박과 명령, 특유의 말투,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방식이 남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 메시지를 처음 읽는 순간 단순 개인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 정도의 반복적 구조적 패턴은 누군가가 분명 의도를 갖고 운영하는 체계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운영자의 정체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과 서버 왜곡 소재라는 장점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았다. 수사팀은 우회적으로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분석에 들어간 것은 문체였다. 수년간 디지털 범죄의 흔적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투입됐다. 운영자들이 쓴 메시지의 문장 구조, 명령을 내릴 때의 문법, 자주 사용하는 표현과 구두점 등은 익명 뒤에서도 변하지 않는 흔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계정의 메시지 200여 건을 비교한 끝에 이 계정들은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수사 방향을 한 사람에게 좁히는 중요한 단서였다. 동시에 운영자 계정의 접속 패턴도 분석됐다. VPN 우회를 거쳤음에도 특정 시간대에만 활동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었고 그 시간대가 현실 세계에서의 생활 패턴과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수사관들은 접속 시간, 문체 분석, 대화 구조를 모두 매칭한 뒤 이 운영자는 밤늦게 활동하는 유형이고 일상 생활 패턴을 숨기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정도 단서로는 실제 인물을 특정하긴 어려웠다. 수사는 난관에 부딪힌 듯 보였다. 그런데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다. 한 피해자가 이 사람이 가끔 자신의 실제 나이를 말한 적이 있다. 라고 진술한 것이다. 텔레그램에서는 흔한 허풍일 수 있지만 수사관들은 이 발언을 포기하지 않았다. 추가로 피해자 여러 명이 운영자가 특정한 지역 방언을 쓰는 듯한 표현을 가끔 썼다. 고 진술했고 그 표현들은 텍스트 분석에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지역 방언, 나이대, 활동 시간대. 이 세 요소를 조합하자 수사망은 점점 좁아졌다. 이제 남은 건 기기 정보였다.
경찰은 확보한 대화 캡처 중 메신저 시스템 메시지 형태로 노출된 일부 기기 정보 파편을 수집했다. 운영자 중 한 명이 기기 변경을 반복하면서 값이 조금씩 바뀐 패턴이 남아 있었고, 그 패턴은 특정 기기 모델군에서만 나타나는 방식이었다. 기기 모델을 특정하고 사용 가능 인구 집단을 추려내고 문체 패턴과 활동 시간을 다시 대조하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김노관. 그 이름이 수사관들 눈앞에 처음 등장한 순간 사무실은 조용해졌다고 한다. 마치 모두가 드디어 찾았다는 확신과 이제 시작이다라는 긴장감을 동시에 느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가 온라인에서 사용한 아이디는 수십 개, 운영 방식도 지능적으로 분산돼 있었다. 그가 실제로 총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고리를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했다. 수사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가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 그가 사용하는 장치, 그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몇 달 동안 묻혀있던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 수사팀에 연락을 했다. 그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는 김노관의 실제 오프라인 행동과 텔레그램 운영 방식의 유사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제 수사망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다음 막에서는 그를 실제로 어떻게 붙잡았는지 그 과정을 재구성한다. 김노관이라는 이름이 특정된 순간 수사팀 내부에서는 단순한 확신이 아닌 이 사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리 잡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증명의 벽이 높았고 범행 구조가 복잡할수록 가해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김노관을 총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어떤 지점도 허술해서는 안 됐다. 수사팀은 먼저 온라인 아이디와 실제 인물을 연결할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주목된 지점은 그의 문장 습관이었다. 문체 분석으로 확보한 반복 패턴들은 그가 익명 계정에서 사용한 문장 구조와 현실에서 작성한 일부 기록 또는 온라인 흔적과 거의 일치했다. 특히 특유의 단어 선택, 명령형 문장 작성 방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익명 계정 30여 개에서 동일하게 발견됐다. 이 패턴은 익명 계정의 배우가 동일인이다라는 결론을 수사팀에게 확신시키는 근거가 됐다. 다음 단계는 그가 실제로 운영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은 막혀있던 벽을 열어줄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된다. 텔레그램 서버 자체는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서 그 계정이 특정 시간대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 트래픽 분석으로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분석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김노관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특정 IP 대역에서 프로필 변경, 대화방 이동, 관리 기능 사용 같은 운영자 권한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기록이 잡혔다. 문체, 활동 패턴, 기기 정보, 그리고 이 IP 관련 기록까지 모두 조합하자 김노관이 운영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명이 점점 단단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실제 오프라인 동선이었다. 디지털 세계에서 완전하게 숨어 있더라도 현실에서의 행동까지 감출 수는 없다. 수사팀은 그의 거주지, 주변 CCTV, 근처 기지국 접속 기록, 그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대, 일정한 생활 패턴을 모두 분석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운영자 계정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간과 그의 현실 동선이 정확히 맞물린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운영자 계정이 새벽 1시에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날, 그는 같은 시간대에 집 내부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다른 날 운영자 계정이 특정 관리 기능을 수행한 시점에는 그가 같은 지역 기지국 안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물론 이런 요소 하나하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그러나 수십 개의 조각을 모으면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김노관이 있었다. 수사팀은 이쯤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역할이 총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지막 검증 단계가 필요했다. 그 마지막 검증은 의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한 피해자가 제공한 대화 캡처 속 운영자의 말투가 김노관이 과거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긴 흔적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과거 특정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여러 글을 남긴 적이 있었고 그 글에는 목사방 운영자 메시지와 동일한 어미, 문장 흐름, 줄바꿈 패턴이 모두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 일치율을 사람 한 명이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사팀은 마침내 체포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체포작전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했다. 온라인에서의 완벽한 통제를 꿈꿨던 인물인 만큼 그가 현실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그의 일상을 철저하게 관찰했고 그가 집을 떠나는 시간대, 사람들과 연락하는 방식, 사용하는 기기까지 모두 파악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집 밖으로 나왔다. 단순한 산책인지 누군가와 접촉하려는 것인지 그 목적은 알 수 없었지만 수사팀은 그때를 가장 무리가 없는 체포 시점으로 판단했다. 작전은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그를 둘러싼 요원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접근했고 김노관은 예상보다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잠시 얼어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실 세계에서의 익명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체포 이후 수사팀은 다음 단계, 즉 조직의 전체 구조를 밝히는 일로 나아갔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로 끝나지 않는 이유였다. 다음 막에서는 그의 체포 이후 나타난 조직의 실체,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다. 김노관이 체포되자 수사팀은 비로소 목사방 전체 구조를 정면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흔적을 조합해 조직의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운영자의 기기, 계정, 저장 자료까지 확보하면서 더 넓은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밝혀진 사실은 목사방이 단순한 채팅방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그곳에는 조직 운영자, 보조 운영자, 그리고 지시에 따르는 참여자들까지 명확한 위계가 존재했다. 심지어 일부 참여자들은 운영자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간의 감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수사팀은 이를 디지털 기반의 분산형 성착취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전통적인 조직 범죄와 달리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아도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움직였다. 특히 내부에서 발견된 기록 중 하나는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운영자가 작업이라고 표현한 메모가 남아 있었는데 그 안에는 피해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결국 복종하도록 만드는 단계적 지침이 적혀 있었다. 이 지침은 우발적 범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계획성과 반복성을 보여주었다. 운영자들이 단순한 장난이나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론을 갖고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디지털 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그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비슷한 단계로 협박을 당했음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친근함, 그 다음 요구, 그리고 위협으로 이어지는 구조. 대화 길이는 달랐지만 패턴은 거의 똑같았다. 이 시점에서 피해자들도 다시 경찰과 검찰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노관의 체포는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동안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들 중 몇 명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히 진술했다. 이 진술들은 수사팀이 파악한 패턴과 완벽히 맞아떨어졌고 이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사팀 내부 기록에는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가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본질은 단순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있었다. 이 말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말이었다. 이 범죄의 목적은 영상이 아니라 피해자 위에 서서 그들을 지배하는 감각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체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김노관이 피해자들에게 강요한 행동들이 전형적 통제 기법과 유사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관들은 이를 보고 이 범죄는 단순히 성착취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조직적 통제와 지배의 범죄다. 라고 기록했다. 한편 수사팀은 목사방 외에도 비슷한 구조의 텔레그램 방 여러 개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일부 운영자는 서로 협력했고 일부는 같은 지시 체계를 공유했다. 이것은 김노관이 운영한 조직이 섬처럼 고립된 집단이 아니라 더 큰 네트워크 속 일부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단순 연결 가능성과 그 연결의 실질적 존재는 별개의 문제였다.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법정에서는 사실만을 증명해야 했고 추정이나 단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김노관의 체포 이후 그가 사용한 기기에서 복원한 자료들은 수사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그 안에는 피해자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자들과도 보이는 암시적 소통 기록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직접적인 지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지만 그가 네트워크 중심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다. 이러한 복합적 자료와 피해자 진술, 전문가 감정이 모두 합쳐지자 검찰은 그를 총책으로 기소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충격적 실체가 드러나자 사회 전반에서 다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목사방은 사라졌지만 비슷한 구조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김노관이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체포가 더 많은 피해자가 입을 열고 더 많은 범죄가 밝히기 시작한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제 다음 막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결정적 증거, 그리고 법원이 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지 그 이유를 파헤친다. 김노관의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 심리가 아니었다. 법정은 마치 디지털 범죄의 구조와 본질을 모두 드러내는 거대한 해부대처럼 기능했다. 검찰은 수년간의 수사 기록을 하나씩 증거로 꺼냈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담담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들의 경험을 법정 안에 새겨 넣었다. 재판부가 검토한 기록은 방대했다. 수많은 채팅 캡처, 디지털 로그, 기기 분석 자료, 문체 분석 보고서, 피해자 수십 명의 진술서까지
그러나 이 자료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즉, 조직적 범죄라는 관점이다. 검찰은 이렇게 설명했다. 피고인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범행 전체를 지휘한 총책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첫째, 운영 방식의 일관성이다. 피해자들 진술과 복원된 대화 패턴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심리를 단계적으로 흔들고 통제하려는 흐름은 단순한 우발적 협박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둘째, 운영자 계정의 공통 패턴이다. 검찰은 서로 다른 계정 수십 개의 문장 구조가 모두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정 단어 사용 빈도, 문장 길이, 명령형 문구의 배치까지 모두 하나의 문체에서 나온 흔적이었다. 이는 김노관이 여러 계정을 동시에 사용하며 운영 체계를 분산시켰다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다. 셋째, 기기 정보와 동선의 일치다. 포렌식 조사 결과 운영자 계정이 활동하던 시간대와 김노관이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대가 반복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수사관들은 이 기록을 익명 뒤에 숨은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넷째, 조직적 운영 구조다. 법정에서는 목사방 운영자들이 사용한 내부 규칙, 피해자 통제 방식, 참여자 간 상호 감시 구조까지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지속적인 지휘 체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었다. 재판부는 이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다. 여러 피해자가 일상을 잃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진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범죄가 남긴 상처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강하게 지적한 부분은 피고인의 태도였다. 김노관은 재판 내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 태도는 반성보다는 회피로 보였고 그는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도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상적인 삶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조직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어간 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무기징역. 이 형벌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판단 중 하나였고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로는 최고 수준이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몇 명은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이 판결이 완벽한 치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 하나가 닫힌 것은 분명했다. 검찰은 판결 후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말은 목사방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자라난 무수한 범죄 중 하나라는 의미였다. 그날 법정을 떠난 수사관들은 성취와 무거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한 명의 총책을 법정에 세웠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끝난 범죄가 아니라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대한 구조의 그림자였다. 다음 막에서는 판결 이후의 사회적 파장, 추가 수사 상황,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을 살펴본다.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사건은 법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듯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날 이후부터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남긴 의미는 컸지만 그 판결만으로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범죄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는가였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목사방은 단순히 운영자 한 명의 힘으로 유지된 구조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든 혹은 조종당했든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움직였고 그 네트워크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서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확대됐다. 법원 판결 이후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징에 대해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익명성은 범죄를 가능하게 한 도구가 되었지만 그 익명성을 깨뜨린 건 결국 사람의 흔적이었다. 이 말은 수사 과정이 보여준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운영자의 문체, 기기 정보, 기지국 접속 기록, 피해자들의 진술. 이 작은 조각들은 익명이라는 커다란 벽을 부수는 결정적 요소였다. 하지만 익명성은 여전히 비슷한 범죄가 반복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했다. 판결 이후 경찰은 목사방은 사라졌지만 그 구조를 모방한 새로운 방이 생길 수 있다. 라고 경고했다. 디지털 범죄를 막는 것은 한 사람의 체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와 기술적 대응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두 번째 질문은 피해자 회복 문제였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삶이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피해자는 수년 동안 이어진 통제와 협박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안장애, 대인관계 회피, 일상 기능 저하 등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검찰은 판결 직후 피해자 보호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심리치료 지원, 2차 피해 방지, 온라인 자료 삭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 번째 질문은 조직의 잔여 흔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목사방 운영자 중 일부는 김노관 체포 후 활동을 중단한 듯 보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기관은 판결 이후에도 관련 계정, 동일 패턴을 가진 방들이 다시 생기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다. 총책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범죄의 본질은 익명성이 만들어내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이 말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누군가 사라져도 그 구조가 남아있는 한 또 다른 범죄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네 번째 질문은 사회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였다. 이 사건은 디지털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소통 공간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고 조직화될 수 있는 현실의 또 다른 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사회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가정, 교육기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법률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디지털 기록의 보존 방식, 신원 비식별 기술 악용 방지 장치 등이 정책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마지막 질문은 김노관의 무기징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였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의 합의였다. 이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선언.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디지털 공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흔든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문장은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낸 평가였다. 판결이 내려진 뒤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이 끝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둠 속에 갇혀있던 문 하나는 닫힌 것 같아요. 무기징역은 그 문을 닫는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문을 다시 열지 않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은 끝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에 가깝다. 디지털 성착취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이다. 김노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은 이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 모릅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남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다큐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